현재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의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연구는 제가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 학위과정 동안 진행했던 내용으로 작년 10월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게재되었습니다. 연구 소개에 앞서서 제 연구 결과를 많은 분들께 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 브릭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수요일 오전부터 시간 내어서 와주신 청중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위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세포의 운명을 전환시키는 이 리프로그래밍 기술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연구 역시 세포의 운명을 전환시키는 리프로그래밍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다가 이 과정이 하등한 동물에게서만 일어나는 토탈 리제너레이션과 과정과 공통의 기전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청중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격적인 연구 소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분화능 줄기세포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분화능 줄기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분화 가능한 플루리포텐스를 갖는다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와 동일한 상태의 세포를 계속 무한정 증식할 수 있다는 자기복제능, 셀프 리니얼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분화능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 내추럴리 존재하는 것은 이 블라스토시스트 상태에서 있는 이너셀 매스입니다. 이런 이너셀 매스를 꺼내서 인비트로에서 컬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엠브리오닉 스템셀, 배아줄기 세포인데요. 이러한 배아줄기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아기가 될 수 있는 이너셀 매스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세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윤리적인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일본의 과학자인 시냐 야마나카가 2006년에 소마틱 셀로부터 엠브리오닉 스템셀과 유사한 상태인 induced pluripotent stem셀,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리프로그래밍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요. 이 리프로그래밍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소마틱 세포의 이 4가지 유전자만 과발현을 시키게 되면 배아줄기세포와 유사한 상태의 전분화능 줄기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iPSC 리프로그래밍 기술 덕분에 많은 연구자들이 윤리적 문제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또 쉽게 전분화능 줄기세포를 유도해낼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만들어낸 유도하는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 또 연구에 많이 활용되긴 하지만 보통은 분화를 시켜서 디지즈 모델링을 하여서 뭐 세포 치료제, 신약 개발에 활용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 세포 자체를 치료제로 활용하는 등의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이 세포 분화된 세포를 세포 치료제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iPSC로부터 분화된 세포에 이 미분화된 잔존하는 iPSC가 남아있을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잔존하는 iPSC는 튜머를 형성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SC로부터 분화된 세포를 세포 치료제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의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적한 세포를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PSC를 만든 다음에 분화를 시키는 이렇게 2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많이 소요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은 직접 교차 분화라는 기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직접 교차 분화 같은 경우에는 플루리포텐트 스템셀로 만들지 않고 이 소마틱 셀을 우리가 목적하는 세포로 디렉트하게 리프로그래밍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iPSC로 리프로그래밍하는 이 리프로그래밍 인자를 공통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그 발현 기간을 조절을 하여서 일시적으로만 발현을 시켜서 PSC는 거치지 않고 이후에 이 목적하는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조건을 주어서 직접적으로 목적하는 세포를 만들 수 있게 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PSC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빠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 PDR 기술을 통해서 3점 레이어에 포함되는 다양한 세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 OSKM이라는 동일한 인자를 이용을 하지만 iPSC는 만들어지지 않고 직접적으로 목적하는 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는 컨셉이 가능한 이유는 이 OSKM을 일시적으로 발견했을 때 일시적으로 유도되는 intermediate cell population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intermediate cell population 같은 경우에는 PSC와는 다른 캐릭터를 가지지만 3점 레이어로 분화가 가능한 플루포턴스를 가질 거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포가 어떤 세포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규명된 바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직접 교차 분화가 PSC로부터 분화시킨 세포보다 훨씬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PDR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간 단계 세포에 대해서 특성을 규명을 하게 되면 이 PDR 기술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플루리포턴 스템셀과 비슷한 플루리포턴C는 가지지만 PSC는 아닌 이런 상태의 세포가 내추럴리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직접 교차 분화 같은 경우는 아티피셜하게 유도한 거긴 하지만 내추럴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플루리포턴C는 가지지만 PSC와는 다른 상태의 세포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세포가 바로 이제 블라스티마라는 세포인데요. 이 블라스티마 같은 경우에는 엑설러틀과 같이 하등한 동물의 티슈를 완전히 재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 집단입니다. 엑설러틀 같은 경우에는 꼬리나 다리가 절단이 되게 되면 그 절단 부위에 이렇게 블라스티마가 생기게 되고 이후에 이 절단된 다리가 그대로 복구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이제 이 절단된 부위의 디디퍼런시에이션에 의해서 블라스티마가 유도가 되고 이렇게 유도된 블라스티마로부터 절단된 조직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세포로 이제 분화가 되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절단된 부위로부터 블라스티마가 인덕션 되는 이 디디퍼런시에이션 상황에서도 리프로그래밍 인자가 일시적으로 발현된다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이러한 일시적 발현은 이제 엑설러틀뿐만 아니라 지노포스나 지브라피쉬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렇게 발현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옥트포와 같이 이 리프로그래밍 인자를 낙다운을 했을 때에는 조직 재생이 저해된다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뭔가 이 리프로그래밍 인자가 조직 재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냥 가설만 제안이 되었고 이러한 가설은 현재 인비보 파셜 리프로그래밍 연구 분야의 이제 선두주자인 벨몬트 그룹에서 2010년에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1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이 실제로 세포 리프로그래밍과 조직 재생이 공통의 기전을 쉐어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 연구를 통해서 저는 이 중간 단계 세포, OSKM의 일시적 발현에 의해서 유도되는 중간 단계 세포가 과연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PSC와는 다른 특성을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싶었고, 다음으로는 이 세포 리프로그래밍과 조직 재생에 공통의 기전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세포 리프로그래밍과 조직 재생 과정에 있어서 이 데스모플라킨이라는 사이토스켈레톨 링커 프로틴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데스모플라킨을 발현하는 세포가 중간 단계 세포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중간 단계 세포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 리프로그래밍, iPSC 리프로그래밍과 직접 교차 분할을 상호 이제 비교를 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iPSC 리프로그래밍과 이 뉴럴 프로제니터로의 직접 교차 분할 과정을 확인을 해 보았을 때, 브라이필드 상으로 확인을 해 보면 데이터까지는 동일하게 이 메센카이멀 셀들이 좀 변화하는 것, 좀 짧아지고 좀 뚱뚱해지는 등 이제 좀 변화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 데이 6가 되면 뭔가 좀 다른 세포 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 집단으로부터 iPSC나 이제 뉴럴 스템셀, 도파민너식 프로제니터와 같은 이런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들은 각각의 마커를 잘 익스프레션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좀 더 면밀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는 2일 간격, 리프로그래밍 과정 동안 2일 간격으로 RNA 샘플링을 진행을 해서 마이크로어레이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 결과 이제 이 샘플들 간의 글로벌 코릴레이션을 PCA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을 때, 리프로그래밍 얼리 스테이지라고 볼 수 있는 데이 6까지는 굉장히 유사한 시그니처를 보이는 반면에 데이 6 이후에는 iPSC로 리프로그래밍 하는 것과 뉴럴 프로제니터로의 직접 교차 분할 패스가 이렇게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데이 6부터 이렇게 각각의 분화에 필요한 미디움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데이 6, 그러니까 분화에 필요한 큐를 준 데이 6에서도 얘네들이 굉장히 비슷한 시그니처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컨트롤러 지금 사용을 했던 iPSC 리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모두 동일하게 OSKM을 계속해서 인덕션을 하고 미디어 조건을 바꾸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데이 6 이후에 이렇게 iPSC 리니지로 시프트되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이 데이 6라는 타임 포인트가 굉장히 셀 페이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타임 포인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데이 6까지 데이 6에 뭔가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때의 세포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데이 6 이전에 펄스 체인지 3 이상 변화한 유전자들을 출연해서 패턴을 한번 확인을 해 보았고요. 그렇게 확인을 해 보았을 때에는 총 4가지 그룹을, 4가지 패턴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PSC 리니지에서만 계속 증가하거나 뭐 뉴럴 프리커서 셀로 이제 직접 교차 분화하는 동안 증가하는 이런 식의 예상할 수 있는 패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간 단계 세포가 유도될 거라고 생각하는 인터미디어트 페이스의 스페시픽한 익스프레션 패턴을 보이는 그룹도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되게 놀라웠던 것은 굉장히 많은 세포들, 거의 70%에 육박하는 세포들이 중간 단계 세포에 특이적으로 발현을 했다가 사라지는 패턴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이 유전자들이 도대체 어떤 유전자들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온톨로지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요. 온톨로지 분석은 질셋 일리치먼트 어널라이시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을 때, 이, 인터미디어트 페이스 스페시픽한 패턴을 보이는 유전자들이 에피더미스 릴레이티드 지오텀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탑으로 이제 상위에 랭킹된 지오텀이 바로 데스모좀인데요. 이 데스모좀 같은 경우에는 인터셀룰러 정션 중에 하나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에피더미스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는 세포 접합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 파이브로블라스트부터 플리포텐 스템셀로 리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은 메센카이멀 셀이 앱셀리얼 셀로 전환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 있어서 이 MET 프로세스가 리프로그래밍 얼리 스테이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앱셀리얼 정션 중에 하나인 데스모좀이 올라가는 게 그냥 MET 프로세스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그냥 MET 프로세스의 일부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앱셀리얼 진들과 메센카이멀 진들의 익스프레션을 한번 확인을 해 보았고요. 그랬을 때 이 데스모좀이 아닌 다른 셀룰러 정션의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리프로그래밍 중에 올라갔다가 iPSC까지 유지되거나 더 증가하는 반면에 이 데스모좀과 관련되어 있는 진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PSC에서는 모두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MET 프로세스와는 별개로 데스모좀과 관련된 몰레큘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데스모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데스모좀을 캐데에리닌, 데스모콜린과 데스모글레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마딜로 프로틴인
플라코글로빈, 그 다음에 플라코필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토스켈레톨 링커 프로틴이 데스모플라킨과 그 다음에 케라틴들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이제 데스모조멀 컴포넌트들의 익스프레션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았을 때, 이 모든 데스모조멀 컴포넌트들이 데이6에 올라갔다가 이후에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RNA 그리고 프로틴 레벨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 특이한 점은 데스모글로인2 같은 경우에는 RNA 그리고 프로틴 레벨에서 모두 PSC에서 더 높은 발현을 보였는데요. 이걸 레퍼런스를 확인해 보았을 때 데스모글로인2가 플루리포텐 스템셀에서 데스모존과는 별개로 PSC의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레퍼런스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데스모존 컴포넌트들이 다 존재할 때만 형성되는 펑셔널한 데스모존이 플루리포텐 스템셀이나 뉴럴 스템셀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이 중간 단계에서만 확인이 된다는 점을 통해서 이 데스모존이 리프로그램 중간에 일시적으로 형성이 되는 이벤트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리프로그래밍 실패한 세포도 있고, 리프로그래밍 되는 세포도 있고, 굉장히 헤테로제너스한 파퓰레이션이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6에 이런 펑셔널한 데스모존이 생겼다고 해서 이것이 실제로 리프로그래밍에 성공한 세포한테서만 발견이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스모존이 이제 리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드라이버인지 아니면은 그냥 현상적으로만 관찰되는 패신저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요. 이 데스모플라킨을 구성하는 다양한 컴포넌트들 중에서 데스모조멀 캐데린이나 알마딜로 프로틴들 같은 경우에는 어드헤런스 정션과 좀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데스모플라킨 같은 경우에는 오직 데스모점에만 존재를 하고 데스모플라킨을 낙다운하는 경우에 낙아웃하는 경우에는 데스모점이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레퍼런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데스모플라킨을 타겟팅을 해서 데스모점 형성을 방해했을 때 이게 실제로 리프로그래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이 데스모점의 형성이 리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중요한 이벤트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렌티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쇼헤어핀 DSP를 이용을 해서 컨디셔널 락다운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렇게 하였을 때 컨디셔널 락다운을 진행을 하였을 때 이 리프로그래밍 효율이 PSC뿐만 아니라 뉴럴 스템셀 모두 이제 리프로그래밍 효율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스모플라킨을 이제 과발현하였을 때에는 이 리프로그래밍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이 데스모점이 형성되는 그리고 이 데스모플라킨이 OSKM 미디에이티드 리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파스티브한 모듈레이션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정셔널 프로틴인 데스모플라킨이 어떻게 이 리프로그래밍에 영향을 미쳤을까? 리프로그래밍 효율에 중요한 역할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데스모플라킨 데스모존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프로덕트에서 나오지 않고 중간 단계에서만 관찰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데스모존의 형성이 중간 단계 세포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데이6가 되면은 이제 플루리포텐 스템셀이나 뉴럴 스템셀은 아닌데 이렇게 좁쌀같이 그래뉼러한 타입의 세포의 어그리게이트들이 좀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데스모플라킨을 낙다운하게 되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뉼러한 타입의 이 세포가 이 셀 어그리게이트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중간 단계 세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렇다면 이 그래뉼러한 타입의 세포가 데스모플라킨을 발현하고 있는지, 데스모조멀 컴포넌트들을 발현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보았을 때 흥미롭게도 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그래뉼러한 세포들만 보이는 셀 어그리게이시지만 컴포칼로 가장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이런 그래뉼러한 타입의 세포와 그다음 플랫한 세포가 공존해 있는 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포들을 데스모조멀 컴포넌트들로 스테이닝해서 확인해 보았을 때 이렇게 플랫한 상태의 세포는 데스모조멀 컴포넌트를 발현하고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이런 그래뉼라 타입의 세포는 그런 데스모조멀 컴포넌트를 발현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일단 중간 단계 세포를 데스모조멀 컴포넌트의 발현에 따라서 두 가지 서타입으로 나눠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 플랫하면서 데스모조멀 컴포넌트를 발현한 세포를 데스모조멀 컴포넌트 익스프레싱 인터미디엇 셀이라고 해서 DIC라고 명명을 하였고요. 이러한 컴포넌트들 발현이 없으면서 그래뉼러한 타입 모르포로즈를 보이는 인터미디엇 셀을 GIC, 그래뉼러 인터미디엇 셀 GIC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DIC, GIC라고 쉽게 편의를 위해서 줄여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이 GIC 같은 경우에는 데스모조멀 컴포넌트를 발현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데스모플라킨을 락다운을 하게 되면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두 개의 이 인터미디엇 셀이 각각 별개가 아니라 이 데스모조멀 컴포넌트 파지티브한 DIC로부터 이 DIC에서 이제 이러한 컴포넌트들의 익스프레션이 오프가 되면서 GIC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가설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이 세포들이 거의 항상 이렇게 하나의 어그리게이트에서 공통 이제 함께 발견이 된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이제 트레이싱해서 확인해 보았을 때 이런 그래뉼러한 타입의 세포가 이렇게 플랫한 상태의 DIC와 유사한 상태의 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보여서입니다. 하지만 이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였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싱글셀 RNA 시퀀싱을 통해서 트라젝토리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iPSC 리프로그래밍과 NSC로의 직접교차 분화 과정을 싱글셀 RNA 시퀀싱을 통해서 한 번 더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마이크로어레이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데이 6까지는 커먼하게 가다가 6 이후에 iPSC 패스, 그 다음에 뉴럴스템셀로의 패스가 나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인터미디엇 셀이 만들어지는 데이 6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 5부터 6, 7까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따로 떼어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iPSC 리프로그래밍이나 이제 뉴럴 스템셀로의 직접 교차 분화 과정 동안의 샘플들이 이 5일과 7일 사이에는 크게 다르지 않는다. 굉장히 호모지너스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이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이라키를 보기 위해서는 DIC와 GIC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사용한 것은 이제 이 successful reprogramming 마커 중에서도 이제 early stage에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 C4-8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C4-8이 파지티브한 셀 파퓰레이션과 그렇지 않은 파퓰레이션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C4-8 파지티브한 파퓰레이션 역시 데스모플라킨 파지티브한 파퓰레이션과 그렇지 않은 파퓰레이션으로 나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successful한 리프로그래밍 마커 파지티브 하면서 데스모플라킨 파지티브한 이 파퓰레이션이 아무래도 DIC일 것이라고 쉽게 예상을 할 수 있었고요. 이 GI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또 발굴한 세포인데 이것이 그래뉼러하다는 특성 말고는 이제 특정한 마커를 당시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셀을 어노테이션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GIC의 세포학적 특성을 확인했을 때 굉장히 높은 프롤리페레이션 레이트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프롤리페레이션 마커를 한번 시그니처를 확인을 해 보았을 때 흥미롭게도 이 C4-8 파지티브 하면서 데스모플라킨 네거티브한 파퓰레이션이 프롤리페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GIC가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C4-8 네거티브한 파퓰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매프 시그니처나 시네센스 마커들이 올라가 있는 것을 통해서 아무래도 리프로그래밍에 실패한 세포가 아닌가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좀 추정이었고요. 이 GRC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이 GRC가 프로페션을 잘한다는 특성 외에도 얘들이 이제 보기에도 이제 정선이 다 끊어져 있었는데, 끊어진 이 세포들이 미디어상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디어상에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죽은 세포가 아닌가라고 이제 보통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서 이 세포가 죽은 세포가 아닌 살아있는 세포고 중요한 인터미디어 셀이다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포가 살아있는 세포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실험이 바로 이 실험인데요. 이제 만약에 죽어있는 세포라고 하면은 다시 리어태치먼트를 시켰을 때 이 세포가 더 이상 증식하거나 분화하지 않고 그대로 죽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포들을 리어태치먼트 시킨 이후에 iPSC로의 리프로그래밍을 지속했을 때 이 GIC로부터 iPSC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이 GIC가 죽은 세포가 아닌 살아있는 세포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거기에 더해서 이 iPSC가 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세포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한 가지 또 퀘스천이 들 수 있는 것은 이게 GIC가 맞냐, 조금 빨리 만들어진 iPSC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저도 똑같이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아이솔레이션한 GIC들을 RNA 레벨에서 RT-qPCR로 확인을 해 보았을 때 이런 플루리포텐시 마커들의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이 세포가 PSC는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앞서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C4A 파지티브 하면서 DSP 네거티브하고 프로리페이션이 올라가 있는 이 세포가 GRC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PCR로 확인해 보았을 때 이 플로팅하고 있는 이 GIC가 베소플라킨이 낮아져 있었고 C4A는 올라가 있었고 프로리페이션 마커는 증가돼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이 셀 파퓰레이션이 GIC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 어노테이션은 끝났고, 셀 파퓰레이션 어노테이션까지는 끝났고, 여기에다가 이제 슬링샷을 이용을 해서 트라젝토리 분석을 진행을 해 보았고요. 진행을 했을 때 이 DIC 파퓰레이션으로부터 이 두 가지 패스로 나뉘는 것, C4A 파지티브한 패스를 쭉 따라가는 것과 네거티브한 패스로 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네거티브한 패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프로그래밍이 실패한 애들이 가는 패스라고 보였고, 이 DIC 파지티브한 세포로부터 이렇게 GIC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리프로그래밍의 성공적인 리프로그래밍 패스에서는 이렇게 DIC로부터 GRC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봄으로써 이 GRC가 DIC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트라젝토리 분석이 아직까지는 좀 알기가 많은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알고리즘 가지고만 분석을 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WOT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디센던트 매핑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 매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 클러스터의 디센던트가 뭐냐 했을 때 여기 이제 8번이나 3번 클러스터, 죄송합니다. 네, 8번이나 3번 클러스터가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 8번 클러스터의 디센던트가 뭐냐 했을 때 이렇게 3번이나 0번이 잡히는 것을 봄으로써 이 DIC로부터 GIC가 되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NSC 리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이 인터미디어 셀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 데스모플라킨을 발현하는 특성을 가지는 DIC라는 중간 단계 세포가 존재를 하고, 그 이후에 이 데스모조멀 컴포넌트들이 오프가 되면서 생기는 그래뉼라한 타입의 GRC가 생긴다. 이 두 가지 타입의 인터미디어 셀이 있고 이것들이 이제 하이라키를 갖는다라는 것을 최초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처음에 가졌던 퀘스천, 이 중간 단계 세포의 특성 외에도
그렇다면은 이 리프로그래밍 과정과 리제너레이션 과정이 유사하거나 공통의 기전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인터미디어 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데스모플라킨의 발현이 조직 재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델 동물 리제너레이션을 확인하기 위한 모델 동물로는 GRPC를 활용하였고요. 이 원셀 상태에서 이 몰폴리노라고 하는 낙다운, 이제 이 유전자를 낙다운할 수 있는 몰레큘을 집어넣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시스테믹하게 데스모플라킨을 낙다운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낙다운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개체의 핀을 절단을 하였을 때 낙다운이 된 개체에서 이 리제너레이션이 조금 더디게 일어나고 줄어든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데스모플라킨이 이제 아무래도 에피더미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제 블라스티마 인덕션 하는 게 잘 안 돼서인지 아니면 이 블라스티마 인덕션까지는 됐지만 이후에 분화가 안 돼서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규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블라스티마 마커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을 때 이렇게 정상적인 개체에서는 이렇게 핀을 절단을 하게 되면은 여기 끝에 블라스티마가 생기는 리즌에 이 블라스티마 마커인 준 DB가 익스프레션을 하게 됐는데 데스모플라킨을 낙다운을 하게 되면은 그 리즌에 이 블라스티마 마커 익스프레션이 감소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데스모플라킨의 낙다운이 조직 재생에 있어서 이 블라스티마의 인덕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 DB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다른 블라스티마 마커들을 확인을 해 보았을 때에도 굉장히 감소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체 시스테믹하게 낙다운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알길거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GRPC의 성체에서 핀을 스페시픽하게 낙다운을 시켰을 때의 이펙트를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벨몬트 같은 경우에도 리프로그래밍 인자의 인덕션이 리제너레이션에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옥트포를 가지고 동일한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저희도 이 데스모플라킨이 실제로 이 블라스마 인덕션이나 리제너레이션이 중요하다면은 동일한 이펙트를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데스모플라킨을 이 꼬리, GRPC의 핀의 이 도살 부분에만 인젝션을 해서 확인을 해 보았고, 이 경우에 이 파시브 컨트롤인 옥트포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 도살의 리제너레이션이 이니비션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종합을 해보면 이 세포 리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스모플라킨이 이제 GRPC의 티슈 리제너레이션 과정에서의 이 블라스티마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이 세포 리프로그래밍과 조직 재생의 공통의 기전을 처음으로 규명하였다라는 것이 제 논문의 테이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중간 단계 세포가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얘네들 실제로는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추가 연구를 하고 있는 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직까지 퍼블리시가 되지 않아서 결과는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일단 이 DRC가 아닌 이 GRC를 이용을 하였을 때 3점 레이어 디퍼런시에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것을 인비보 마우스에다가 인젝션을 하였을 때 튜머 제네시티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이 GIC가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활용도가 높은 아티피셜한 블라스티마 셀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여서 이러한 컨셉으로 해서 특허를 지금 낸 상황이고요. 앞에서는 제가 GRC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이 특허 실현을 위해서 추가 분석을 했을 때 스페시픽한 마커들도 잘 찾아냈고 이것들을 이제 인비보에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해서 실제로 리제너레이션에 기여를 하고 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 리제너스라는 회사에 기술 이전이 되어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오늘 이제 발표드린 내용은 모두 이제 제가 학위 과정 동안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진행했던 연구이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김장환 박사님이 굉장히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셨고, 싱글셀 RNA 시퀀싱 분석이나 마이크로웨이브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드에 계시는 민병국 박사님이나 김미랑 박사님, 그리고 포스트에 계시는 김정균 교수님 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GWC에서의 조직재생 같은 경우에는 이정수 박사님 팀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제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 OSKM을 발현하는 세컨더리 매프를 수급하는 일이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크립에 있는 강영국 박사님 팀과 남기한 교수님 팀이 도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 데스모점, 펑셔널 데스모점을 템으로 예쁘게 찍어주신 문지영 교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고요.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했던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되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